그 보름일 때 음. 낚시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있지. 몇 해 전에 KBS에서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달과 지구 그거를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은 답이 있어. 내가 그 CD를 가지고 지금도 간혹 한 번씩 돌려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달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월광, 달빛이고 또 하나는 달의 인력 영향. 우리가 말하는 그 큰 태평양 같은 바다에 조수간만이 생기는 게 달의 인력 영향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낚시하면서 우리 앞에 수중 생태계도 큰 의미로 보면은 지구 땅덩어리에서 달의 빛과 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지. 우리는 너무 국소적인 데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고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사람은 언어를 구사하고 도구를 쓰면서부터 생태 적응력이 퇴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사람은 언어로 예방을 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걸 이용해서 그걸 극복을 하고 있다는 거지 부분적으로. 그런데 물속에 사는 붕어는 태생적 그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력의 영향을 붕어는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니까 달이 보름달일 때 인력이 가장 크고 반대로 무월광일 때 인력이 크단 말이죠. 그건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이 정렬 상태가 직선이 돼서 이때 인력이 크단 말이지. 그런데 반달일 때는 직선이 아니고 90도 각도가 되거든. 상현 하현일 때. 그러니까 인력 영향을 덜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일 때는 달빛이 밝으면 물고기가 떠오른다. 그래서 바다에서도 옛날 어른들부터 보름 때는 조업을 안 나간다. 물고기 떠버리니까. 그랬고 우리가 낚시하면서도 물고기가 떠버린다. 실제로 그 달빛이 수면에 비칠 때 물고기가 떠서 노는 것이 관찰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와서 보면은 인력의 영향에 의해서 물고기는 불에가 부풀어 버리거나 어떤 압력을 받으면은 물속 깊은데 잠수를 안 하고 떠서 편하게 생활하고자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광주 무지개 조우에 내가 출조 일지를 전에 같이 다닐 때 하나도 안 빼고 출조 일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5년치를 통계를 내봤다고. 5년치 양력 날짜를 음력 날짜로 다 바꿔가지고 그때 당시 월척이 낚인 거를 전부 기록해낸 거를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월척이 제일 많이 낚였을 때가 상현달 때, 그 다음에 하현달, 그 다음에 금음달, 제일 적게 낚였을 때가 보름달이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낚시하면서 다리 없이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면 찌딱 펴놓으면 야 오늘은 달도 없고 입질 진짜 잘하겠다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날이 서열 3이라고. 오히려 반달일 때가 통계상에 봤을 때는 내가 낸 통계상에 봤을 때는 오히려 반달일 때가 더 잘 낚였다. 이것은 내가 그냥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몇 년 전에 낚시춘추에다가 그 통계 그거하고 그대로 내가 글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대로 보름달일 때 낚시가 안 되는 이유 그거는 월광 그 다음에 달의 인력 이게 원초적으로 생태계에서 생활하는 붕어한테는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고 진짜 그거를 학술적으로 파헤쳐서 대입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야지. 안 그러면 날아가는 소리에 뭐 어떤 사람들은 달하고 조하고는 영향이 없다. 내가 보름달일 때도 월척만 많이 잡았다 그러는데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고 또 보름달일 때도 포인트를 거기에 맞게
붕어 생태에 맞춰서 잘하면은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음. 찌를 너무 가볍게 하고 뭐 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전봇대도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그 채비에 내가 네. 아마 그때 말을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전봇대도 들어 올릴 수 있다가 아니고 예, 전봇대만한 찌에 예, 찌톱만 정상이라면은 올릴 수 있다. 예. 전봇대가 찌톱이라면은 못 들어 올리지.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예. 물리학적으로 전봇대만한 찌가 톱까지 그렇게 돼 있다면은 아무리 정밀한 찌 맞춤을 하더라도 그게 표면 장력을 뚫고 올라오는 힘을 붕어가 드는 힘에 적용을 못해. 그렇잖아. 표면 장력이 전봇대만 하면 이만한데 물에서 표면 장력 물을 뚫고 올라오려 그러면은 이게 물이 사방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 압력을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붙잡고 있는 거를 전봇대만 하면은 붕어가 밑에서 들어도 깨질 못해. 그러니까 못 올라가. 단 물 속에 전봇대만한 찌가 있고 찌톱이 1mm짜리 찌톱이 있다면 이거는 영향을 안 받잖아. 그리고 이거는 물 속에가 있잖아. 그러면 물 속에 있는 물체는 부력에 의해서 물체는 사방과 위아래에서 똑같은 압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덩어리가 크든 작든 사방 옆구리에서 받는 압력과 밑에서 올리는 받치는 압력과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똑같이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크나 작으나 밑에서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이 작용하는 것은 같다는 얘기야. 단 수면의 표면 장력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얼마만큼 부피가 있느냐. 요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짧은 찌와 긴 찌의 찌 올림과 챔질 타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짧은 찌는 틀림없이 찌톱이 굵다. 긴 찌는 틀림없이 찌톱이 가늘다. 그게 답이다. 그거는 좀 쉽게 설명하면 설명하면 뭐냐면 붕어가 미끼를 물고 올라가는데 짧은 찌는 찌톱이 굵으니까 예, 저항을 더 받을 거 아니야. 예, 표면 장력의 영향을 더 받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빨리 뱉어. 덜 올라오고 뱉는단 말이야. 예. 근데 긴 찌는 찌톱이 가느니까 이 저항을 안 받고 이물감을 덜 느껴. 그러니까 충분히 더 올라오고 뱉는단 말이지. 그게 차이지. 찌가 길다고 붕어가 기니까 더 올려야 되겠네. 요 따위 안 한다 이 말이야. 다 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찌가 길면 찌 맛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 찌가 짧으면 붕어가 쭉 올리다가 몸통에 가까이 도달하면은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붕어가 그만 올려. 아 실제로요. 그래. 그만 올리고 뱉지. 이게 이 수면에 몸통이 닿아버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표면 장력이 몸통까지 뚫고 못 올라가니까. 근데 찌톱이 가늘고 길면 붕어가 올리는데 가늘고 기니까 몸통이 수면까지 올라오면 한참 멀었어. 그러니까 올릴 만큼 올린다는 거지. 그래서 찌맛이 좋다는 거지. 찌를 더 긴 찌니까 더 많이 올려서 좋다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 차이가 찌톱이 표면 장력이 물고 있는 물의 이 인력, 장력 이거를 얼마나 극복하느냐 차이라는 얘기지. 그게 아까 전봇대 찌 올리하고 똑같아. 전봇대 찌를 올린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전봇대만한 찌라고 하더라도 찌톱만 우리가 쓰는 찌톱이면은 올린다. 그러면 맞다 이 말이야. 그럼 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보통 낚시인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표준 찌 맞춤을 해가지고 원줄을 4, 5 이상을 쓰면 봉돌이 바닥에 눕거나 뻘땅에 묻힌다, 채백힌다. 그거를 방지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 큰 착각이야. 표준 찌 맞춤 했을 때 봉돌이 바닥에 안 누워.
절대 안 누워. 그 바닥에 눕는 것이 어디가 있냐면은 이론서 책에 보면 봉돌이 표준지 맞추면서 바닥에 눕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 다음에 옛날 80년대 중반에서 후반의 글을 보면은 그때는 수평찌 맞춤이라고 그랬는데 수평찌 맞춤을 했을 때 실제 낚시를 던지면 봉돌이 바닥에 눕는다. 그리고 이 뻘층일 때는 박힌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봉돌은 절대 바닥에 안 누워. 무거운 찌 맞춤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거운 찌 맞춤이라는 것은 서서히 가라앉아서 딱 바닥에 닿아 있는 거잖아. 그거를 하더라도 낚시간에 봉돌이 바닥에 눕는 일은 없어. 왜 그러느냐? 자, 여기 찌라는 이 부역통이 서 있어. 여기 원줄이 쭉 내려가고 봉돌이 있고 목줄이 있고 바늘이 있어. 그러면 이 찌가 내려가서 봉돌이 눌러 그러면 찌를 끌고 내려가야 돼. 찌를. 그런데 봉돌은 찌 맞춤을 하는 한 이 찌를 끌고 내려갈 힘이 없어. 원줄이 딱 찌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내려가서 딱 서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섰다가 누르려면 요놈을 끌고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힘의 원리 중에서 관성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어떤 것이 가다가 저항이 없이 계속 갈 수 있을 때 관성이 이루어지거든. 그런데 이 봉돌은 내려가다가 어떤 저항이라는 게 바닥에 딱 닿는 순간 관성이 없어지고 그대로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2차적으로 힘을 써야 봉돌이 눕는데 누울 수가 없어. 그러면 표준찌 맞춤했는데 원줄을 4, 5줄 쓰면 원줄 무게가 가라앉으니까 봉돌이 눕는다. 이래 되면 이 찌에서 낚싯대까지 원줄이 카본줄을 썼을 경우에 비중이 크니까 이렇게 낚싯대까지 이렇게 이제 활처럼 이렇게 돼서 가라앉아. 이 가라앉는 것이 찌를 끌고 내려가서 봉돌을 눕힐 만큼의 영향이 있느냐? 절대로 없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봉돌이 눕느냐? 실제로 수중 관찰을 해서 실험을 해보면 딱 2배까지는 안 누워. 찌 부력 이 부력에 2배의 침력을 갖는 봉돌을 써서 딱 해도 서. 근데 2.5배가 넘어가면 기울어. 2.75배가 되면 누워. 누웠는데 보면 찌가 섰다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 봉돌이 당기고 눕는 만큼. 따라서 찌 맞춤을 하는 한 봉돌이 바닥에 눕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거 이제 낚시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크게 오해하는 거, 이것과 연관돼서 목줄이 꼬인다. 목줄이 바닥에 내려가서 자리 잡을 때 원줄하고 봉돌하고 있는 데서 꼬인다. 그래서 그 목줄을 나일론 줄을 쓰거나 아니면 합사줄 같으면은 뭐 심한 경우는 그 어느 인터넷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 목줄 뭐 꼬임 방지 하면은 그 접착제, 강력 접착제로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꼬임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는데 대단한 착각이야. 절대로 목줄은 꼬이잖아. 그럼 우리가 낚시하면서 들었을 때 꼬여서 나올 때가 있어. 그거는 뭐냐? 나오는 동안에 꼬인 거야. 수면을 통과해서 나한테 오는 동안에 꼬인 거라고 그게. 왜 안 꼬이느냐? 우리가 채비를 던져서 찌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딱 던지면 착 눕잖아. 누워서 조금 있잖아. 그 조금 있을 때는 뭐냐면 저기 나하고 반대쪽에 여기서 던진다면 나하고 반대쪽에 이렇게 원줄이 탁 봉돌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찌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와. 이게 대략 한 70도 각도를 넘어갈 때 찌가 타르르 떨면서 발딱 일어선단 말이지. 일어서 가지고도 끌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찌 맞춤이 됐다면은 일어서서 기다려.
잠시. 네네. 왜냐하면 이 찌 몸통이라는 것이 이 표면을 뚫고 내려가는데 표면 장력이 잡아주니까 조금 더 기다린다고. 그때 봉돌은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던졌을 때 봉돌이 침력이 강하니까 바늘은 덜하고 70도 찌가 일어서기 전까지 내려갈 때는 봉돌이 바늘을 끌고 내려가. 그러니까 바늘이 뒤따라가는 거지. 네. 그러다가 찌가 벌떡 일어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서는 순간 봉돌이 내려가는 침력을 순간 붙잡아. 주춤하게 붙잡는다 말이야. 그동안에 바늘이 목줄이 밑으로 봉돌 밑으로 슬그머니 내려가서 정렬을 하게 되고 이 찌가 슉 안 내려가고 서서히 내려가잖아요. 네네. 물의 저항 때문에. 그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 바늘이 밑에 있는 상태로 봉돌이 찌를 끌고 서서히 내려가서 찌 밑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줄이 왜 안 꼬이느냐는 건데, 자, 찌 있고 봉돌 있고 그 밑에 바늘이 이렇게 오는데 땅에 뭐가 먼저다? 바늘이 먼저 닿잖아. 그렇죠. 바늘이 닿고 그 상태에서 찌 밑으로 봉돌은 조금 더 와. 네. 수직이 가능하도록. 네네. 그 힘의 원리야 그게. 네. 그러면 바늘이 먼저 닿고 봉돌이 바늘을 끌고 이렇게 찌 밑으로 오는데 목줄이 어떻게 꼬이냐 이거지. 목줄은 항상 펴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정렬이 된다. 그래서 목줄은 절대 꼬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드문 거지만은 요것과 연관해서 붕어가 입질할 때 어느 각도에서 입질을 주로 할 것인가. 나하고 내가 있고 찌가 있고 붕어가 와서 입질한다면 어느 각도에서 주로 입질할 것인가. 붕어는 붕어의 지느러미나 비늘, 몸매 어떤 것이 닿는 걸 극히 싫어해요. 네. 어떤 것이 닿으면 깜짝 놀래.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연결해서 던져가지고 채비 정렬이 이렇게 해서 바늘이 먼저 닿고 봉돌이 밑으로 와서 바늘은 저쪽에 있고 나 반대쪽에, 낚시꾼 반대쪽에 항상 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정렬이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고 있으면 원줄이 봉돌과 같이 가 있단 말이지. 바늘은 이쪽에 있고. 네. 붕어가 이쪽에서 사람 있는 쪽에서 가서 입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원줄이 걸그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줄 쪽에서 접근은 안 한다. 그래서 항상 원줄 반대쪽, 내 반대쪽에 와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입질하는 거 보면 대부분 찌올림이 이쁘게 나타난다. 만약에 나 있는 쪽에서 가서 원줄을 제키고 입질했다 그러면 목줄이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여기서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목줄을 가지고 이쪽에 와서 올라올 만큼 당기면은 찌올림이 네네. 거의 안 나타나지. 네네. 그렇죠. 이게 그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네. 물속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중 촬영도 하고 관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거를 수없이 해서 해결을 하지만은 상상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쉽지 않죠. 답을 얻기가. 오늘 너무 좋은 걸 배워갑니다, 진짜.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그때가 2000 몇 년도지? 모 체육관에 네. 풀장 네. 그 2m부터 5m까지 있는 풀장을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네. 아예 카메라 들고 수중 카메라까지 들고 가서 네. 내가 수중 카메라 들고 와라. 네. 팀 들고 와라. 그래가지고 들고 가서 실제 찍으면서 낚시 던지고 관찰하고 다 해서 얻은 답이 이게. 이야. 그래놓고 보니까 야 그건 상식인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네. 생각하면 아주 상식이거든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 낚시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냥 상상해가지고 아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이 이렇다더라 이렇다 해가지고 이제 선배에서 후배로 네. 전달이 되는 거지. 그렇죠. 또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수초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옆에 수초가 있었어요. 찌가 올라와요. 우리가 잘못 채면
붕어가 바로 딱 박잖아요, 수초에. 음.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초가 있는 반대쪽으로 챔질 이렇게 하면 왜 챔질하는 반대쪽으로 붕어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반대로 방향 수초의 반대쪽으로 챔질을 이렇게 수초 쪽으로 챔질을 하면 붕어가 반대로 도망가서 이렇게 수초에 안 걸리지 않을까. 그런 혹시 그런 것도 것은 있을까요? 이제 힘의 역방향으로 붕어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붕어는 그 충격을 가하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챔질할 때 딱 네. 챔질하는 충격이 가면은 네네. 순간 멍해요. 충격을 가했을 때 곧바로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우리가 챔질을 하면서 순간 충격을 못 주고 당겨 챔질이 됐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냇가리는 세게 챘지만 낚싯대 허리 힘으로 챘을 때는 당기는 게 되거든 힘이. 네. 그래 되면 멍한 게 아니라 당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챔질할 때 당겨 챔질하지 말고 순간 스냅 챔질을 해라. 그리고 헛챔질이 되더라도 절대 수면 위로 봉돌이 튀어날라오는 챔질은 불합격이다. 봉돌이 수면 위로 튀어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낚싯대 허리 힘을 가지고 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낚싯대 끝대의 힘만 가지고 순간적으로 탁 쳐라 이거지. 순간. 그러면 그 스냅 챔질 탁 치는 힘이 바늘이 딱 박히면서 순간 붕어가 잠시 네. 멍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그게 안 하고 이 낚싯대 허리 힘으로 푹 채면 바다 챔질하듯이 네네. 그렇게 푹 채면 붕어가 멍하는 것이 없이 당기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 차이. 네. 그러니까 챔질할 때 스냅 챔질, 순간 챔질을 하되 챔질 그 순간의 힘이 붕어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해라. 그러면 붕어한테 제대로 전달된 힘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낚시하면서 챔질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잡아당기는 챔질에 의해서 붕어가 입에 바늘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물론 이제 그게 걸리는 역할도 하지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찌가 이렇게 있잖아. 네. 이렇게 이제 물에 요만큼 몸통이 들어가고 서 있잖아. 네. 내가 여기 있고 자 붕어가 입질했다. 딱 챈단 말이지. 채면 당겼을 때는 찌가 같이 끌려오게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끌려오면서 챔질이 되잖아요. 근데 순간 챔질을 그 자리에서 낚싯대 끝으로 딱 때리는 순간 챔질을 하면은 찌가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물의 저항을 순간 받으면서 튀어오른다고 이게. 튕겨오른다고. 찌 몸통이. 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찌로부터 원줄 봉돌까지 바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줄이 찌가 튀어오르면 그대로 회전하면서 붕어한테 위로 탁 치는 충격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죠? 찌가 끌려온다는 얘기는 붕어한테 충격으로 간 게 아니라 걸리는 건데 끄는 힘이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때리지를 않는다는 거지. 붕어의 뇌를 때리는 충격이 안 간다는 거지. 그죠? 여기서 딱 치면 이게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리 오는 게 아니라 턱 튀어오른다고 이게. 그러면 위로 솟구치는 힘이 바늘이 회전하면서 바로 위에 걸리면서 탁 때리는 붕어 뇌를 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게 결국 이 챔질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내가 다음 프로그램 할 때 그것도 설명을 언젠가는 메모해 놓은 걸 할 건데 우리가 수초바에서 낚시할 때 채비를 회수할 때 수초에 자꾸 걸리면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심스럽게 건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과감하게 탁 채갖고 오는 방법이 있어. 네네. 근데 해보면 조심스럽게 꺼낼 때마다 걸려. 거기서 탁 채갖고 입질한 것처럼 채가지고 하면 잘 안 걸려. 네네. 그거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원리가 이거라. 여기서 내가 조심해서 가져오면 끌려오는 힘이란 말이야. 그럼 바닥에서 봉돌하고 바늘이 긁히면서 일정 구간 온다는 얘기. 딱 채면 물의 저항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찌가 솟구친다는 거지. 그럼 봉돌이 바늘을 들고 지금 있는 구멍에서 위로 솟구친 상태에서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걸림 있는 것을 벗어나서 나한테 온다는 거야.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게 다 연관돼. 내가 지금 몇 가지 설명한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붕어가 월척붕어를 낚아낸 자리는 소란을 피웠고 철퍼덕거렸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입질을 다시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반대편에다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거를 오래전에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붕어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이 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붕어가 사라지면 다른 붕어가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낚시를 하면 입질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좁은 수로 낚시할 때 혹은 소류지에서 특징적으로 작은 수초 몇 가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딱지를 세워보면은 입질 받기가 쉽단 말이지. 그래 이제 한 마리를 낚아내요. 낚아내고 그러면 찰박찰박 하면서 막 피피피 하면서 이제 나왔어. 그러고 조금 있다가 그 자리에 다시 찌를 세웠으면은 다른 데보다 거기에서 또 입질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여러 마리 붕어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한 마리가 그 영역을 차지하고 편하게 붕어는 이 수초 가닥이 한두 개 있으면 그 자리 차지한 붕어는 수초에다 이렇게 살짝 기대고 휴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생태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낚아냈단 말이지. 빈자리가 됐죠. 다른 붕어가 바로 거리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거 영역 딱 하는 거야. 그거 또 입질하면 또 낚아내는 거고 이렇게 이제 붕어는 나온 자리에서 또 나올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 그리고 붕어는 참 신기한 게 그 수중 관찰을 해보면은 입질해서 여러 마리가 집어가 될 수 있는데 붕어를 낚아내잖아요. 그럼 막 철퍼덕거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도망갈 것 같잖아. 안 그래요? 딱 낚아내는 순간 충격에 움찔하는 것은 전체가 이렇게 보여. 그리고 조금 거기서 벌어진 데는 전혀 관심 없고 그랬는데 움찔하려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한 몇 초 사이에 그대로 평범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보면 알아. 떡밥 콩알 낚시할 때 집어를 해가지고 낚싯대 2대 딱 펴놓고 하면은 똑같은 대를 쌍포로 폈다. 예를 들면 30대를 2대를 폈다. 그러면 왼쪽 대냐 오른쪽 대냐 어떤 거에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묘하게도 그 대에서만 계속 입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대를 중심으로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 낚아내면서 소란 피우는 거는 얘들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그건 없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하고 또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동의하고 그럼 혹시 낚시는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 그 고기를 나오다가 떨쳐버렸다. 그건 잘 입질 안 오더라.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런 경우요. 그것이 그 붕어 때가 와 있는 데에서 하위급, 그러니까 잔챙이급이었다면 전혀 영향이 없어요. 네네. 그런데 그 때를 리더가 될 만한 큰 붕어다. 그렇게 되면 말이 그러면 리더가 낚아내다가 떨어졌거나 네. 또는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도망가거나 그러면 조르르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오는 데는 뭐 통계를 정확하게 내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낚시인들끼리 옛날부터 한 얘기가 한 번 도망간 붕어는 2시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고 평균적으로 똑같은 붕어들이나 혹은 잔챙이를 떨구거나 놔줬을 때는 따라가지 않는다. 네네. 크게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 이야기도 그럼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큰 그러니까 붕어 떨어져버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집단 중에서 쭉 있는 중에 월척붕어가 거기에 있었는데 네네. 제일 큰 놈이었다. 그런데 월척붕어를 걸었다가 힘을 막 쓰다가 떨어졌다. 그럼 월척붕어가 도망을 간다. 그러면 그 다음 붕어들이 그 도망가는 붕어 리더를 쫓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붕어들이 그룹이 다르면 네네. 영향을 안 맞아요. 노는 그룹이 다르면. 이해했습니다. 근데 붕어가 접근하고 빠질 때 네네. 항상 이 자기들끼리 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먹이를 보고 접근할 때는 잔챙이들이 먼저 접근하고 중치 거 보고 큰 붕어가 와요. 먹이를 보고 접근할 때는. 네. 근데 빠져나갈 때는 네. 큰 붕어부터 빠져나가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네. 큰 붕어 중치 거. 잔챙이는 가거나 말거나 네. 네. 철없이 놀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떨궜을 때 큰 붕어가 나가면 네. 그렇게 따라 빠져나갈 수가 있다. 낚시는 내가 항상 얘기할 때 낚시는 상식이다. 네. 낚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아마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 물리 네. 네. 그런 정도로 접근해도 다 답이 있다. 네. 나는 그렇게 봐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뭐 찌가 어쩌고 물의 저항이 어쩌고 뭐 표면장력이 어쩌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표면장력 실험한다고 바늘 갖다가 세면대 물 떠놓고 안 깔아앉게 딱 해서 표면장력이 딱 물고 있으면 안 깔아앉고 말이지. 그런 거 초등학교 때 실험하는 거거든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초월해서 이제 어른이니까 네. 낚시라는 것만 놓고 접근하려다 보니까 찌 맞춤 하나 가지고도 그냥 잠을 못 자고 고민하지. 재미있는 거는요. 찌 맞춤에 대해서 이론이 엄청나게 많잖아. 네. 우리나라의 70년대 이후로 내노라 하는 붕어 낚시 전문가의 찌 맞춤을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표준 찌 맞춤 하는 게 표준 찌 맞춤. 그래가지고 전천후로 쓰는 거예요. 단지 낚시 기법이 이제 중축 낚시냐, 내림 낚시냐, 바닥 낚시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찌 맞춤이. 그 외에 뭐 바닥 낚시 하면서는 뭐 대물 낚시 한다고 한때 대물 낚시에서는 무거운 찌 맞춤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찌가 서서히 가라앉아서 못 올라오고 살포시 깔아앉아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대물 낚시 찌 맞춤에서는 최고다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것이 2000년대, 2010년 이전이에요. 네. 지금 2020년이 된 이때의 대물 낚시 찌 맞춤 어떻게 해요? 최대한 예민하게 하잖아. 그죠? 네. 보조 봉돌까지 쓰면서 그다음에 가늘은 줄에 바늘도 작은 거 네.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다. 네.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자꾸 상상을 하면서 그쪽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큰 붕어를 종종 전에보다 더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완전히 맹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답이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또 다른 패턴이 나와요. 또 다른 패턴이 나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어디로 가느냐? 고전 방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분할봉돌이 있잖아. 네. 네. 1970년대 72년도 낚시춘초 3호로에 보면은 분할봉돌 채비 설명이 나와요. 네. 1972년이면 완전히 고대잖아, 고대. 네. 그때 분할봉돌 채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때 그리고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말하는 편대채비 그림이 있고 편대채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네. 1972년도에 그렇다니까. 어. 그런데 2010년도에 와가지고 2000년대 넘어서 분할봉돌 내가 개발했다. 뭐 편대채비 내가 개발했다 그러잖아. 별것인 것처럼 하잖아. 네. 그런데 아니다는 거지. 그러면 72년도에 나와가지고 그게 한동안 유행을 해요. 유행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보통으로 가요. 네. 10년 주기로 분할봉돌이 나와요. 그러니까 70년대 그다음에 80년대 와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분할봉돌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물리학자가 뭐라고 쓰느냐면은 분할봉돌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표면적만 넓어져 가지고 손해다. 이렇게까지 분석이 나와요. 글을 보면 봉돌 하나로 있는 것보다 네.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표면적이 더 넓어져 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다시 이게 80년대 후반 중후반 들면서 떡밥 콩알라시가 대유행을 할 때거든. 이제 그때 분할봉돌이 다시 등장하면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분할봉돌이 몇 개가 좋은가, 또 그 간격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 또 분할봉돌이 위에 것이 큰 게 좋은가, 아래 것이 큰 것이 좋은가, 이런 것까지 다 글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쓰고 그래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지. 네네. 그런데 그게 또 90년대 들어가면은 분할봉돌은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딱 또 사라져요. 마니아들 일부는 계속했지만은 그 분할봉돌은 의미가 없다 하고 해놓은 사람 글 대표적인 걸 보면은 분할봉돌을 했을 때 맨 밑에 것만 들면 찌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찌를 표준찌 맞춤 했을 때 실제로 들어봐라. 들어보면은 맨 밑에 것 들어가고는 찌가 못 올라간다. 왜냐? 표면적인 이게 찌톱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밑에 것만 든다고 찌가 솟고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다. 두 개, 세 개째 들어야 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고 움직여서 가다가 찌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멈칫거린다. 따라서 분할봉돌은 찌 맛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울리는 것도 아니고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그때는 이제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게 사라져 분할봉돌이. 근데 다시 2000년대 들어와서 대물낚시 유행하면서는 원봉돌 위주로 이제 완전히 가고 콩알낚시 하는 사람들 일부가 분할봉돌에서 더 진화시켜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고리채비 그게 나오죠. 고리채비라는 거 들어봤어요? 어떤 고리? 사슬채비라는 거 들어봤어요? 예, 사슬채비. 그러니까 우리 그 사슬처럼 네, 해봤습니다. 봉돌이 아니고 네네. 그것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그게 이 여러 개로 나눈 분할봉돌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 나와요. 네. 지금 와서는 이제 2019년 네. 2019년 이때 들어서 여기저기에서 그 봉돌이 친환경 봉돌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조봉돌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성행하고 있죠. 네. 대물낚시에서도 뭐 그걸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70년대부터 똑같은 원봉돌과 분할봉돌 이게 10년 주기로 네. 유행했다 사라졌다 유행했다 사라졌다 유행했다 사라졌다 이렇게 오더라는 얘기지. 그거는 뭔 얘기냐면은 그것이 고정적으로 되질 않고 유행했다 사라졌다 유행했다 사라졌다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때 유행이다는 거죠. 제가 생각에 낚시 1호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낚시꾼들은 고집이 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웬만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설명하면 그 뭐랄까 좀 인정 안 한다거나 할까 그런 느낌 저는 자주 맞아요. 받아요.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내가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내 입으로 네. 나한테 낚시 배운 제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하고 스승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제자라고 호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방금 낚시인들이 자기 아집이 세다고 표현했잖아.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낚시 분야라.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스포츠의 모든 것을 보면은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 네. 단과 급수를 줄 수가 있어. 네. 그렇죠? 네. 네. 또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를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 네. 그런데 낚시는 네. 물 속에 지금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다가 네. 나는 미끼를 달아서 찌를 세워놓고 바라보고 있는 게 낚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물론 입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붕어 생태 연구도 하고 포인트 분석도 하고 미끼도 적절히 잘 쓰고 해서 입질을 잘 받고 잘 낚아내는 기술까지는 가능하죠. 네. 그런데 낚시는 석 달만 따라다니면은 모르는 게 없는 게 낚시예요.
미끼 달아서 투척해서 찌 세울 수만 있으면 낚시는 다 된 거예요. 자기 네. 입장에서는. 네. 3년만 하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거기다가 요즘같이 대물낚시부터 낚시를 배우잖아. 요즘에. 몇 번 갖고 월척 잡잖아요. 네. 그러면 월척조사 등급이 되는 거예요. 옛날 80년대, 90년대 중반 이전만 해도 20년 경력 조사를 내가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20년 낚시를 한 사람이 월척을 만나본 경험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 80%는 20년을 낚시를 해도 월척 한 마리도 못 만나본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어때? 쉽죠. 당해는 또 낚시 배워서 대물 낚시부터 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월척 조사 다 된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어쩌다가 한 서너 달 만에 사자를 한 마리 낚았다. 네. 그러면 사자 조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꼭지점에 간 거예요. 네. 배울 것이 없어. 네. 누가 아는 소리 해봐야 너 사자 낚아봤어? 안 낚아봤잖아. 네. 그러면 말하지 마. 이게 낚시예요. 그래서 낚시는 가르쳤다는 사람은 있어도 배웠다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나는 나하고 같이 어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낚시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내가 가르친 제자라는 말을 나는 안 한다. 네. 대신 스스로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할 것이고 스승님이라고 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있다. 네. 근데 공개적으로 얘는 내 제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뭘 가르쳤냐, 뭘. 그 사람이 낚시하는데 고기를 낚는데 뭘 가르쳤냐. 물론 이제 뭐 낚시에서 덕목 분야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뭐 기법 채비 이런 거를 다 가르쳤겠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배운 게 아니라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냥 했어. 네. 같이 다니면서 그냥 한 거지. 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낚시라는 게 낚시꾼은 고집이 세다가 아니고 네. 낚시라는 분야 자체가 그럴 그렇게 돼 수밖에 있어요. 없다. 아니 천하 없는 사람도 이 물 속에서 고기가 지금 어떻게 어디가 있는지 뭐를 하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입질할 건지 말 건지 모른다니까. 네. 단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절성과 기상 분석하고 지형 분석하고 또 포인트 분석해서 또 미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석 이런 자료들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거기에 가까이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남보다 잘 맞출 수 있다. 네. 그게 고수지 이제.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에 사람들 물어보면 말을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낚시 경력, 자기 경력 얘기하면서 나는 50년 했단 말을 맞아. 진짜 많이 듣거든요. 네. 너도 50년, 나도 네. 50년. 나이가 몇 살인데 다 50년 했대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낚시 경력 시작점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내 낚시 경력을 방송상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네. 내 낚시 가방을 가지고 낚시터 갔을 때부터다. 네. 나는 그때부터 내 경력으로 친다. 네. 그랬는데 그게 어디가 명시된 게 없으니까 네. 나는 내 스스로의 경력을 그렇게 봤어요. 네. 따라서 우리 아버지 낚시 좋아해서 6살 때 따라가서부터 낚시했으니까 경력이 나는 몇 년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거는 낚시인으로서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낚시인으로서 내 낚시 경력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 낚시 가방은 가지고 네. 낚시터 갔을 때부터를 얘기하는 것이 맞다.